지난 15일부터 4일 동안 코엑스에서 베이비 페어가 아주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베이비 페어는 임신, 출산, 육아, 교육을 망라해서 수백 개 민간회사가 참여한 박람회였습니다. 출산을 앞둔 예비 부부부터 영유아 부모들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워낙 요즘 기저귀를 비롯해서 유아용품이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사과도 10,000원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는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요. 참가 기업과의 직거래로 비용 절감 효과 등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했지만 아이 하나를 제대로 키우기에 드는 정성과 경제적 비용을 무겁게 고민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민간기업의 출생 육아 시스템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도리어 민간기업만큼 국가도 책임을 다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출생률이라는 오명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낮은 초저출생의 원인으로는 우선 남녀 불평등 문제입니다. 여성의 권리가 매우 약하고 남녀 불평등이 심하면 출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동안 국가적 차원의 여성 차별 해소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가정 양립 조치가 부족합니다. 현장에서는. 두 번째는 지역 간의 불평등인데요.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도 2, 4분기 기준으로 서울의 출생률은 0.53입니다. 가장 낮습니다. 반면에 세종시는 0.94로 지역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 밀집도가 높고 경쟁이 심할수록 출생률이 낮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큰 문제인데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문제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도 출생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혼인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고용이 불안할수록 혼인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고요. 자녀의 소득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이나 금융자산이 미혼 자녀의 결혼 확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아주 다수의 결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저출생은 지금 우리가 당면한 최우선 국가과제입니다. 총인구가 감소하고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경제구조의 변화 등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 존립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는 것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불평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소득과 자산 불평등 완화에 대한 실효적이고 과감한 해법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번에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 양립을 총망라한 저출생 종합대책은 불평등 극복이라는 철학이 기반돼서 국민께 보고된 공약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최우선 공약 과제이기도 합니다. 여당도 비슷한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저출생 대책과 관련돼서는 정부 여당과 야당이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서로 정책의 장점을 수용하고 국민을 위해서 함께 좋은 정책으로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문제는 여야 간의 경쟁의 대상이 아니고 여야 간의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열린 입장으로 한다면 저희들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좋은 정책으로 이 문제를 좀 극복해내기 위한 터대를 이번 21대 국회에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북한과 일본 간의 대화 추진 동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과 일본 최고위급이 관계 개선 메시지를 주고받고 정상회담 카드까지 띄우는 등 북일 간의 깜짝 회담 성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5일 김정은 위원장이 기시다 총리에게 이례적으로 지진 위로 전문을 전달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지난 2월 9일 기시다 총리가 구체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작금의 북일 관계 현상에 비춰 대담하게 현상을 바꿔야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이에 대한 화답으로 2월 15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 기시다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도 지난 15일 북일 간 관계 개선 움직임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정박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북한과 대화와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사태 등에 이어 또 다른 제3의 전쟁터를 만들고 싶지 않은 바이든 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한반도 정세 관리를 위해 대북 강경도 일변도보다는 일본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는가 하는 분석이 일본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3월 20일 예정된 방안을 통해 북일 대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 혹은 묵인을 4월 10일 전후로 예정된 미국 국빈 방문에서는 미국의 지지를 얻어서 본격적인 북한과의 접촉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국제사회와 고립돼 있고 남북 대화도 단절돼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형제국인 쿠바와 65년 만에 수교를 했습니다. 아주 잘한 일입니다. 이것은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이후에 여야를 떠나서 진보 보수 정부를 떠나서 모든 정부가 일관되게 쿠바와의 국교관계 수립을 해서 노력해 왔는데 그 결실을 윤석열 정부가 맺은 것입니다.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적대국인 쿠바와 우리가 손잡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북한과 일본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해야 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남북 대화는 못하고 일본과 북한이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패싱당했다. 그러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일본이 할 수 있다면 일본과 손잡고 지혜를 모아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협력해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일 관계의 개선은 궁극적으로 남북 관계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눈앞에 북한을 고립시키거나 또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일 관계에 어깃장을 놓기보다는 북일 관계를 지렛대 삼아서 남북 관계와 한반도의 미래를 열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 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남북 대화를 못하는데 일본은 대화한다 이런 식의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전략적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